엔비디아나 AMD 쪽에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AI 서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문을 하면 인도받는 게 40주가 걸립니다. TSMC도 넉넉히 있는 건 아니고요. 해외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삼성을 찾아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좀 꿀럭꿀럭 지지부진하지만 가장 기대되는 주식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IT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과 오늘 반도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HSL 파트너스 이렇게 안 하고 발음이 괜찮네. 네. IT 신 이영수라고. 그러니까요. HSL 이게 제 발음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러게요. 반도체는 기대감들은 굉장히 많고요. 업황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확실히 AI는 주도하고 있고 여타 부분이 스마트폰, PC 이런 쪽이 아직은 안 돌아 나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소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 특히나 이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새로운 폰 사고 그렇죠. SNS도 열심히 해야 되고 휴대폰 많이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여행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 내구 소비재인 스마트폰은 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마트폰은 새로운 그 혁신이 없잖아요. 폼팩터가 이제 폴더블인데 그죠? 우리나라 분들도 폴더블 그래도 제법 쓰는데 중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나 보네,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그건 같아요. 아이폰은 중고 폰도 되게 쓸만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고 시장이 이제 꽤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수요를 좀 억누르는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군요. 그 안드로이드 폰 중저가 모델을 사느니 그냥 아이폰 그냥 몇 년 지난 모델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문제네. 그렇죠. 그러니까 2, 3년 지나면 이제 사용하기 어려워서 새 폰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요인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시장이 연간 1억대, 2억대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한 12억대 정도 본다 그러면 정말 뭐 이게 10%, 20% 가까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중저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했고 그게 이제 중국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브랜드들 어떤 판매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죠. 이 업체들은 사실은 최적화가 좀 딸리기 때문에 한국 그 메모리를 되게 많이 쓰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PC나 범용 제품이 돌아서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AI 반도체 서버 이쪽이 얼마나 더 해주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지금 뭐 서버 쪽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안에 뜯어서 보면 하이엔드 쪽하고 미들 로우 쪽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라고 하면 우리 요즘에 챗 GPT 그 바람에 불고 있는 엔비디아 GPU를 써서 만든 AI 반도체 쪽. 그러니까 AI 서버 쪽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미들 로우, 뭐 엔터프라이즈형 서버나 이런 쪽은 또 별로 굉장히 안 좋죠. 기업들이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IT 투자를 좀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제한적으로만 되는 쪽으로만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죠? 전반적인 투자는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하이엔드 쪽은 뭐 빅테크 간의 경쟁이잖아요. 빅테크 업체들은 여기서 AI에서 기술이 밀리면 안 되죠. 돈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투자하는데 나머지 여타 업체들은 지금 그럴 여력이 좀 없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탑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대감도 있고 목표가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뭐 조금 소강 상태이죠, 요즘. 이게 그 IT 시장에 그 정설이 하나 있잖아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그게 엔비디아한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PR이 100배, 200배 되니까 이걸 밸류에이션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EPS가 낮아졌죠. 그렇죠. 지금 PR이 36배, 3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주가는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거죠.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기대감인데 실적은 계속해서
잘 갈 것 같아요. 3분기 가이던스도 160억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거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요. 네. 470달러네요. 엔비디아는. 네. 지난번에 이제 실적 나오고 500달러 살짝 찍고 나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뭐 새로 좀 올라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PR이 낮아졌는데 다시 이제 3분기 실적 뭐 되거나 이래야지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는 이 뭐 실적이 얼마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게 시장에서 별로 안 놀랄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이제 네. 좋게 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이 AI라는 게 지금은 게임의 룰이 데이터 학습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AI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막 학습을 하는데 엔비디아 칩이 필수적인 거고 네. 이게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용 이제 CPU, GPU들이 많이 공개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레벨 3 자율주행차 칩셋도 되게 잘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여줘야죠. 이번에 젠슨 왕 CEO 같은 경우도 정말 차량 반도체 그 엔비디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게 좀 가시화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품에서도 지금이 H100인가요? 네, 지금 H100이 네. 최고 하이엔드. 내년에는 뭐 네. 그레이트 호퍼, 네. GH200 뭐 네. 이런 거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신제품.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셨네. 꼭 이제 AI 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용 차량용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하고 네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오로지 HBM에만 우리가 관심 쓰는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반도체 영역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또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차량 반도체에 또 HBM이 같이 페어링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네. 우리한테는 좋은 그림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는 그러면 소위 이제 바닥은 찍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바닥은 찍었고요. 네. 이제 뭐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거나 뭐 또 뭐 이렇게 수출 물량이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수출 물량은 이제 점점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반도체 매출액이 늘어난 건 맞는데요. 그 개별 제품의 가격, 단가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재고가 더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업체들이 감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거든요. 네. 감산 규모를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방은 지지가 되는데 이게 반등을 하려면 결국 수요에서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하고 PC 그리고 일반 서버 이런 쪽입니다. 그렇죠. 네. 감산은 뭐 지금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산을 하면서 이제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거지만 쭉쭉 끌어올리려면 수요 쪽 견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좀 터져줘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사실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좋긴 하지만 그 전에 보면 사실은 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우리도 이제 뭐 옛날에 치포 동맹 요즘 이제 얘기 안 합니다만 그죠? 그렇죠. 줄을 서라가 하고 있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미국은 그 고사양의 반도체 장비 이런 거 수출 못하게 하고요. 미중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화웨이가 뭐 신제품을 내놨다고요?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게 또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중국이 소련 기술 받아서 핵 개발하다가 네. 두 나라가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소련이 딱 기술 끊어버렸잖아요. 러시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력갱생해서 핵 개발을 성공했잖아요. 약간 그런 임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화웨이가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네. 메이트 60 프로라는 모델인데요. 네. 이 3년 만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원래 그 화웨이 스마트폰의 AP 기린 AP라고 하는데요. 그 기린 AP는 7나노 가지고 설계가 됐고 이걸 TSMC에서 파운드리를 했었어요. 근데 2019년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TSMC한테 압박을 넣어서 화웨이 칩을 생산해 주지 말도록 했고 그때부터 이제 화웨이는 AP 수급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자국 기업인 SMIC하고 손을 잡고 이제 칩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SMIC는 그 당시만 해도 14나노까지밖에 기술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이번에 7나노 AP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7나노라는 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요 외신들 뭐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뜯어서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AP 프로세서 성능은 2018년 애플 아이폰 수준이고요. 애플 중고폰도 쓸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2018년 모델이면 쓸만하거든요. 예. 그리고 5G 통신 속도는 거의 최신 애플 아이폰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국심만 호소를 하면 충분히 화웨이가 다시 프리미엄 시장에 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거하고 공교롭게 또 맞물려서 중국이 어제 저녁이죠. 네. 아이폰 사용을 이제 중국 공무원들한테 쓰지 말도록 이제 제재를 했습니다. 애플이 그냥 애꿎은 그죠? 피해 좀 당하게 생각. 하여튼 그 얘기 좀만 더 해주시면 그러면 네네. 화웨이는 사실 지금 특별히 미국에서 아주 이 찍힌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술 도용이라든지 그죠? 그렇죠. AP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사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소부장 수출 안 한다고 하면서 우리 업체들이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화웨이가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뭐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내수 경기 부양 안 한다고 막 이런 이제 불평불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쪽 투자는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출자를 해서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중국 곳곳에 비밀 반도체 공장 거의 뭐 마약 공장처럼 뭐 네,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해외 외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연구 개발된 결과물들이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죠. 네. 다만 이제 이런 IT 첨단 기술 지난번에 선단 공정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그런 게 이제 원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시간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M&A를 하고 기술 제휴를 받고 그런 것들이 생으로 하려면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네. 예전에 뭐 핵개발도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해봤고 예. 화웨이 5G 통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그렇긴 하죠. 원래 통신 장비 쪽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이 정도의 가성비와 기술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그 성과를 이루었는데 사실 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통신이라는 게 2G 잘하다가 3G 잘하다가 4G 잘하다가 네. 그다음에 5G를 잘하잖아요. 예. 근데 화웨이는 뜬금없이 2G, 3G, 4G 때는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5G부터 엄청 잘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한 2, 3년 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통신연구소 해킹이 일어납니다. 통신연구소 해킹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실제로 많이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뭐 이제 중국이 반도체 자력갱생을 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연구소들이 엄청나게 해킹을 당했어요. 네. 네, 중국 해커들한테. 예. 해커들이 열일하는군요. 네, 열일하는 거죠. 네. 우리 북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커들이 그러니까. 코인을 엄청나게 수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기술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네네. 발전을 하는 거고 그런 걸 오픈하면서 검증받고 이런 건데 그죠? 맞습니다. 뭐 정말 어디서 뭘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막 그죠? 갑자기 외계인을 고문해서 뭐 기술을 받아내지 않는 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미국이 그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으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은 또 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로 막 불매 운동 이렇게 가게 되면 애플도 굉장히 머리 아프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는 중국 인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미중 갈등 사이에서도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나름 인정하던 브랜드였는데 네. 이제 그런 분위기들도 슬슬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기술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대체제가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의 기술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거고요. 사실 애플이 어제 저녁에 3.6%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하루 낙폭
이 규모가 네. 최대치거든요. 그 영향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애플이 연간 중국에서 파는 아이폰 수량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지금은 중국 공무원들만 못 쓰게 하는 건데 사회적인 분위기를 또 그러니까요. 교묘하게 이거 아이폰 쓰면 매국노처럼 몰아가면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중국이 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나 그다음에 애플은 중국 시장 자체가 크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다 CEO들도 찾아가고 그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일 건데요. 경제 전반적인 건 그렇더라도 이 반도체 쪽에서 보면 패권 경쟁은 중국이 엄청 따라붙으려고 했었는데 그 굴기를 미국이 누르면서 한쪽에서는 중국이 이제 영원히 못 따라온다, 그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렇게는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중국이 따라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 주류였고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 7나노 기술이면 이게 뭐 경제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멀티 패터닝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생산 단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끊임없이 자금을 태워주죠.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10년 이상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7나노면 우리 TSMC나 삼성 파운드리하고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기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7나노 기술이면 웬만한 군사용 칩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DBI 태기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네, 낫죠. 뭐 40나노, 뭐 그러니까. 80나노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얻기 어렵고 장비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했는데 선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도 관심이 많다. 이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그야말로 최근에 좀 핫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분야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예. 뭐 선단 공정에서 뭐 어떻게 밀수를 해서 장비를 빼돌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중국 칩이 성능이 개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기술이 담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 7나노 그 기린 AP 같은 경우도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적용돼서 네, 굉장히 칩 성능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 큰 유명한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D램을 하는 게 CXMT라는 창신 메모리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YMTC 양쯔 네. 메모리 이제 회사 두 개가 있는데 두 회사도 이제 딱 제재 대상이죠. 지금 19나노 이하의 D램은 못 들어가게 막았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두 회사도 지금 딱 포위된 상황인데 CXMT가 최근에 HBM 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BM 그 기술 개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YMTC 같은 경우는 128단까지가 기술 못 들어가는데 실제로 232단 제품이 나와요. 네, 양산품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양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굉장히 하이엔드 고급 공정 기술이거든요. 칩에 구멍을 뚫고 붙이는 게 이제 중요한 기술 두 가지인데 네. 붙이는 것 중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기술이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업체가 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그 기술인데 낸드 플래시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합니다. 예. YMTC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원래 저렴한 반도체잖아요. 싼 맛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네, 어쨌든 기술을 뚫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제품인 거죠.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제품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는 괴기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효율로 보면은 네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만드는 거죠. 정부 자금 받아서.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런 희생 내지 어리석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적이 있다, 그죠? 맞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네. 그렇죠. 이건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성, 뭐 네. 효율성의 차원이 아니라 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좋은 얘기가 많네요. 재밌네요.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이 그 가운데서 상당히 밟히면서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이건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네. 보면 뉴스 보도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금방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고 예. 뭐 금방 러시아가 이길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획획 바뀌잖아요. 예. 미중 반도체 전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제압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매체에서는 긴장하겠네요. 네, 예. 우리가 거의 패배했다, 실패했다, 제재 정책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의 이제 황구시보는 우리가 기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걱정되는 거는 미국이 그 동안에는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으로 해서 갈등 관리를 어느 정도 그렇죠. 수위를 낮추던 상황이었고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제재 1년 유예를 받았잖아요. 예, 중국 예. 패배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또 1년 유예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진 않죠. 아, 그 얘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중국과 네. 미국 간의 반도체 경쟁 가운데 뭐 우리는 끼어 있는데 우리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지금 어차피 중국 쪽에서의 그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막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1년 유예를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못하게 막지는 않았고 그 팹에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새로운 장비를 그러니까 고급 맞습니다.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그 팹의 활용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년 유예를 받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10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1년 연장이 되는 걸로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국이 초를 친 거죠. 우리 그러면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담보할 수 없다, 그죠? 네네. 연장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국내 종합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더 미국의 그 요청에 따라야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어렵고 중국의 약진이 소부장들 어때요? 국내 소부장들은 뭐 좀 오히려 기회가 됩니까? 아니면 소부장들 뭐 역시 뭐 어려워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소부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장비들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싸게 잘 팔아먹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미국의 어떤 제재가 확대되거나 더 강화될 경우에는 이것도 혹시나 못 팔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죠. 오히려 소부장들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규제를 받는 분야가 아닌데 슬금슬금 뭐 중국에서 소재나 혹은 이제 핵심 장비는 아니더라도 장비 같은 걸 원하면 뭐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업체들이 막 숫자가 잘 나와도 중국 공시를 잘 안 냅니다. 네, 거기서 돈 벌었다는 거 네, 드러낼 괜히 필요 드러나서 없으니까. 그 실제로 뭐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기술 유출 때문에 걸린 적도 있고, 예. 네, 회사가 뭐 넘어가기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국 쪽에 잘 팔아서 돈 벌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좀 아름아름 이렇게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나 이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까봐 좀 걱정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돌파구가 중국이 이제 좀 막히면. 네, 안 막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어쨌든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건 팔아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보면 뭐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로 뭐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또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죠. 네. 네. 중국 얘기 오늘 하신 길에 중국 반도체 산업 구조도 조금 추가적으로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한국 업체들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사실은 메모리에 치중돼 있다가 이제 삼성이 비메모리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하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건데 사실 시스템 이런 업체들도 보면 약한 것 같고 우리도 그렇죠. 중국은 어째? 중국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디램인가요? 거기는 중국이 메모리인가요? 다 메모리? 중국이 의외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설계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에서 일하다가 네, 귀국한 핵위파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거고 사실 SMIC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일을 하던 네, 그 중국계 사람이 와서 이제 만든 회사죠. 대부분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계
인력에 대해서 유학생 안 받아요? 네, 좀 이제 유학생도 안 받으려고 이제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꺼리죠. 그렇죠.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그렇죠. 기술 유출 맞습니다. 되니까. 그게 또 학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사실 중국인 교수 중에서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계 교수가 이제 미국에서 배워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만든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7나노 그 기린 AP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공정이 좀 별로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한 거고요. 그 설계 덕분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칩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밀수라도 해서라도 자꾸 이제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장비를 못 산다고 하면 뭐 중고 장비나 아니면 뭐 대체 장비들을 사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단가 후려치고 이런 거 없고요. 엄청 좋은 단가 주면서 기술만 가져와라. 파운드리 쪽은 네. 어때요? 파운드리 쪽은 뭐 TSMC가 세계 최강이고 우리 삼성전자가 붙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은 파운드리 아까 이제 설계 쪽은 얘기하셨고 파운드리 쪽은 없나요, 중국은? 세계 탑 5 회사가 있는데요. 예. 세계 탑 5 안에 SMI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중심거지라는 회사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SMIC 여기서 7나노를 성공을 한 거고요. 아, 네. 네. 뭐 세계 이제 탑 5라고 하면 1등이 TSMC 압도적이고 예. 2등이 삼성 파운드리 예. 그리고 3등 4등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즈라는 회사하고 UMC라는 회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원래 AMD의 제조 부문이 이제 분사돼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제 UMC는 어떻게 보면 TSMC보다 먼저 대만에서 생긴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 그 창업자는 원래 중국 분이라면서요. 근데 대만으로 네네. 건너갔다는 거죠? 네, 모리스 창이라는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고 원래 근데 이분은 국적도 미국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 좀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이게 공산혁명이 되니까 예. 이제 피난 와서 이제 미국 미국에 가서 자리 잡은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이제 대만에서 한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부사장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동양인이 사장이 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 승진해서 물을 먹었는데 당시에 이제 대만이 우리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봤는데 좋은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모리스 창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모리스 창이 처음에는 대만에서 반도체 사업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백지위임을 해준 거죠. 너 마음대로 해봐. 마음껏. 그래서 만든 게 TSMC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타이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국 가서 결국 다 잘한 거죠? 젠슨왕도 그렇고 그죠? 엔비디아 그죠? 네. 그렇죠. 뭐 AMD 리사수 CEO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두 분이 친척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젠슨왕하고 리사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화교 네트워크가 사실 무서운 거고요. 네. 사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 젠슨왕이 친중국 쪽으로 기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요. 네. 옆길로 좀 샜는데 다 관련 있는 얘기여서 그죠? 네네. 반도체 시장. 그럼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지금 사실은 뭐 3분기부터는 숫자가 좀 찍히는 걸로 얘기하던데 3분기 실적부터는 좀 이제 의미 있는 좀 전환이 나오는 건가요? 네, 충분히 이제 뭐 의미 있는 전환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가 제일 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되다가 4분기에는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럼 반도체주는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뭐 내년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쪽의 수요가 좋아져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미리 사놔야 되는 건가요, 반도체주는? 그렇죠. 반도체주는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확인하고 사면 늦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어쨌든 올 하반기 시장은 내년 업황을 당겨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9월, 10월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쪽은. 네.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 또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또 뭐 기관들 북클로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조정받다가 또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좋아 보여요. 네. 내년 하반기는 또 내년에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사이클상 보면 보통 상승 사이클은 보통 그래도 1년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초부터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가을에 좀 사줘서 수익 좀 내고 사실 연말에 흔들리면 좀 줄였다가 네. 다시 가격 조정 가격 매력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사는 거죠. 그렇죠. 내년 거주 상반기까지 요건 오고. 끝나는 날이 네. 보통 27일, 28일 그 네, 정도 네, 될 네. 때 많이 사죠. 그래서. 네.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뉴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납품한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건데 그거부터 이제 제일 잘 아시는 이 대표님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네.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엔비디아나 AMD 쪽에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AI 서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문을 하면 인도받는 게 40조가 걸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필요한데 1년 뒤에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TSMC 네. 같은 걸 통하면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TSMC밖에 만들어줄 데가 그러니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병목이 옛날처럼 전공정, 선단 공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예. 그 캐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코워스라고 하거든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요 공정을 해야지 엔비디아 A100이나 H100 같은 칩을 2.5D 구조로 만들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 캐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TSMC도 넉넉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증설하려고 네. 막 그런다면서요. 지금 3배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네. 이제는 안 되겠다. 삼성을 찾아오는 거죠. 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AMD나 엔비디아 이제 턴키 수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이 이제 코어스의 대체 기술인 iCube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HBM3까지 턴키로 납품해 줄게. 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TSMC는 메모리 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HBM3라는 거를 받아다가,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한테 받아다 가지고 그렇죠. 조립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공정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점은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기술을 뭐 제대로 입증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기술도 TSMC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삼성만 잘하면 과감히 쓰겠다라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에게는 혹이네요, 그죠? 워낙 그렇죠. 시장이 확 뚫려가지고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SMC밖에 없으니까 네네, 삼성은 맞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가져와 그렇죠. 해주겠다는 건데 그걸 이제 검증받 그것도 수율이라고 하나요? 그 어드밴스 패키징도 그렇죠. 그것도 네, 수율인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네, 결국 네. 이제 양품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지금 삼성 DS 부문의 경계현 사장이 네. 이제 9월 중에 HBM3까지는 양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9월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9월 말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HBM3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겠네요. iCube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HBM3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그걸 하이닉스에서 받아올 수는 없잖아 삼성이 그죠? 네, 받아와서 맞습니다. 조립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HBM3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 이제 이게 조립 과정을 가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9월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네. 삼성이 HBM3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뭐 삼성의 기술이라고 하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 삼성이 그동안 근데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데 이제 그 삼성은 전공정은 기술이 뛰어났는데 네,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특히나 후공정 기술에 네. 대해서는 좀 약간 등한시했었거든요. 예, 주로 외주 주고 그랬나요? 지금 이제 천안하고 온양에 후공정 팹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삼성 입사해서 천안이나 온양 팹에 배치가 되면 안 가. 너 사고 쳤구나 이런 이야기 듣는 거죠. 이 좌천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뭐 고급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서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키우고 기업 내에서 중요하게 인식이 안 되고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온양팹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재용 회장도 올해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부장들 다 끌고 갔죠. 온양팹에. 그리고 사실 네.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사실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증착이나 선단구정 그게 훨씬 더 중요했었잖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후공정은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사실 부각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삼성이랑
본업으로 붙어서는 안 되니까 좀 삼성이 안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다가 딱 맞아 떨어진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럼 이제 삼성이 HBM 지금은 4세대 삼성이 만드는 거 HBM 3인가요? 3P? 2인가요? 네, 지금은 2E까지 만들고 있고요. 네, 2E가 3세대고 네. 2가 2세대고요. 네. 삼성은 지금 2하고 2E가 주력이고 네. SK 하이닉스는 HBM3까지 하죠. 네. HBM3는 지금 독점하고 있죠. 예. 네. 삼성이 이제 9월 달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HBM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죠? 기판업체 이스페타스 이스페타스 그런 쪽을 봤다가 지금은 삼성의 밸류체인들을 봐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방송에서 얘기는 듣는데 네네. 명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단을 보자는 그 의미로는 좋긴 한데 그게 뭐 이오테크닉스. 근데 이오테크닉스 원래는 마킹하던 업체고,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그죠? 네네. 솔직히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이제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면 네. 사실 메인은 외산 장비가 메인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장비 중에서 약간 노출도가 높은 회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하는 거죠. 네. 미세 드릴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웨이퍼 자르는 거. 이제 풀컷 자르는 장비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루빙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금속 구리 회로를 이렇게 우리 기존의 다이아몬드 쏘가지고 자르면요, 이게 밀립니다.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밀리니까 이게 회로가 예쁘게 딱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굽어 버리니까 예. 이게 이제 불량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속 부분만 딱 잘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커터 가지고 자르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장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쪽에 담당을 할 수 있는 거고 미세 드릴이나 이런 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사실상 삼성 이런 쪽 투자에서 약간 대장주처럼 국내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오사트 업체 중에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유일한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당초 시장에서는 SFA 반도체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의 이제 온양이나 이런 팹에서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SFA 반도체로 많이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양이나 천안에서 기존 팹들 설비들 드러내면 이게 SFA 반도체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마이크론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좀 더 잘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보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삼성이 그 아이큐브라는 공정을 다 하기가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거.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에서 지금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덜 중요한 걸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하고 하나마이크론이 유력하게 지금 엠코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원래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네. 하나마이크론은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일부 약간 덜 중요한 공정을 지금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외주를 주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은 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가능성으로 네. 보고 있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HBM 그 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뭐 TSV요 뚫는 거 하고 네네. 했는데 그럼 한미 반도체는 삼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삼성하고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예. 예전에 사실 이제 삼성하고 거래를 하다가 예. 특허 소송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한미 반도체 기술을 이제 SMS가 카피를 해서 그때 이제 특허 소송이 5개 그 관련된 기술 가지고 소송을 해서 한미 반도체가 3개 부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20억인가 이제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다시 이긴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죠. 거래 안 할 텐데. 그 20억 다시 돌려줬대요. 그래서 돌려주고 이제 악수하고 끝났는데 이제 삼성은 뒤끝이 있구나. 네, 그 뒤로 거래 거기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본딩 장비 쪽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의 대체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 장비가 제일 낮거든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일본 업체들 도레이라든지 뭐 시바우라라든지 뭐 업체들도 있긴 한데 예. 뭐 생산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뭐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나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뭐
구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네. 네, 그런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더라고요. 이렇게 네. 돌려치기로 해서. 네네 맞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삼성이 지금 HBM이나 혹은 그 어드밴스 패키징 하면서 기존의 그런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가 하는 식의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TSV가 뭐 필요 없는 방식을 또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HBM 쪽은 아니고, HBM 아니고요. 네, 그냥 32GB짜리 네. 그 디램을 고용량 디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게 이제 기존에 그 정도의 고용량 디램을 만들려면 TSV 공정을 써야 됐는데, 예. TSV 공정을 쓰지 않고 이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HBM이라는 거는 고용량도 중요한데요, 고대역 폭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다른 속도가 건가? 더 중요하죠. 네. 용량이 아무리 커도 그렇죠. 속도, 전송 속도는 또 다른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근데 전송 속도를 구현하려면 HBM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TSV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약간 용처가 다른 메모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들어도 되게 복잡해갖고 맞아요. 32기가 그거는 네. 그러니까 HBM이 아닌 다른 메모리에서 그런 방식을 삼성이 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다 쓰던 TSV 라인을 HBM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유리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에서는 아까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가 네, 대표적으로 그 본딩 장비가 네. 쪽이 시장에 깔리잖아요. 예. 예전에 식각 장비가 많이 깔리면서 거기 파츠 시장이 커졌잖아요. 네. SIC 링이라든지 예, 일렉트로드라든지 뭐 밑에 정전 서브로. 네, 그렇죠. 네. 그런 소모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장이. 그럼 TC 본딩 장비가 깔리면 본딩 장비 안에는 이 온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온도를 순식간에 500도로 올렸다가 훅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모품의 수축 팽창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네. 금방 손상이 되겠죠. 많이 갈아줘야 됩니다. 예. 그런 쪽에 쓰는 부품이 이제 펄스 히터라는 부품이 있어요. 네. 그런 쪽은 이제 당장 지금은 일본 업체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국산화하는 회사가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새로운 고객사들이 팹리스 업체들을 막 오잖아요. 그러면 삼성 팹에 맞게 최적화 또 테스트들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웨이퍼도 구워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테스트 할 때 소켓이 많이 필요한데 네. 테스트 소켓 중에서 특히 R&D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어요. 리노공업 맞습니다. 그죠, 소켓은. 네네. 그래서 리노공업하고 미코하고 하나마이크론 정도가 이번에 아직까지 좀 상승 에너지가 있는 네.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거기도 처음에는 이제 한 두 종목 나왔다가 계속해서 확장이 됐어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HBM3 모멘텀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러게 미코 오랜만에 듣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냐? 그래서 미코, 코미코란 자에서도 여기 있고 맞습니다. 그죠? 네. 세정 쪽이든가 네네, 코미코 맞습니다. 있고 리노공업은 많이 했었고 소켓. 네네, 맞습니다. 소켓이라는 게 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네네. 요 틀을 그 소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네. 소켓이라는 게 네. 양산용 칩용 소켓도 있고 네. 약간 R&D용 소켓도 있는데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용, 그러니까 R&D용 소켓이 좀 비중이 높고 뭐 TSE나 ISC 뭐 이런 회사들은 양산용 칩 소켓 비중이 높죠. 네.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이 소부장단에서는 공정도 그렇고 기업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영수 대표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들어도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HBM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예, 차량용 반도체도 좀 얘기하면 사실 지난번에 또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의 그 칩 그거 뭐 이렇게 수주받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요즘 조금 이게 워낙 HBM의 모멘텀이 강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핫하진 않은데 전 파트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지금 현대차가 뭐 자율주행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고 자율주행 모멘텀 불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얘기도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올해 시장을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을 주도한 어떤 키워드가 단연 AI였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 2잖아요. 네. 레벨 2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레벨 3가 되면 운전의 주체가 기계가 됩니다. 기계로 넘어가는. 네.
기계가 지난번에 현대차가 뭐 80km에서 네.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사람이 오히려 보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자동차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컴퓨터화 되는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였잖아요. 자동차가 딱 그 시점이 2025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2025년에 신모델이 나오려면 2024년부터 막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설계해서 만드는 엑시노스 오토 V920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게 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현대차 레벨 3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모바일 혁명에서 삼성하고 LG 희비가 엇갈렸던 것들은 결국 AP를 직접 하느냐 외부에서 가져오느냐에 네,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직접 하느냐 외부에서 가져오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기 나오게 되면 제일 주목받는 거는 물론 뭐 자동차 회사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현대차가 사실은 뭐 급등할지는 잘 모르겠고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관련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텔레칩스 뭐 그런 칩셋 일들, 미디어. 네. 그런 쪽이 더 영향 그 소위 주가 영향이 큰 거예요 삼성전자보다는 아마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종목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가볍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삼성 측면에서 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꽤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거다. 그렇죠. 네네. 결국 이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를 잘 하려면 파운드리 잘해야 돼요. 네. 설계도 중요하지만 제조를 잘해줘야지 이제 그게 기술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엑시노스를 성공시켜야 엑시노스 2400이라는 모바일 AP를 성공시켜야 이게 엑시노스 오토도 잘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지금 대부분 후공정단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단 공정이 워낙 사실은 주가로 해봐야 거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기가 어렵고 네네. 후공정의 중요성이 커져서 후공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HBM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전공정 얘기를 또 하시는 분 아침에도 제가 MTN에서 방송하는데 전공정에서 그 증착 장비 뭐였더라? 그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지금 왜 전공정을 지금 왜 봅니까? 후공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전공정 쪽에서 주목할 포인트나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모든 어떤 이슈나 수급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전공정이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정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공정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거는 자전거 바퀴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둘 다 중요한 거고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됐던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주목받는 것 뿐이지 전공정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EUV라는 장비, 극자외선이라는 장비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고 그 관련된 어떤 유진테크 네. 말씀하시더라고. 네네. 아까 유진테크 얘기했어요. 그게 뭐 증착적으로 네네.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근데 EUV 장비는 주로 수입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네덜란드 ASML이 그러니까, 독점하고 SM. 있고요. 네.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 아. 국내 업체들이 좀 SNS 텍이라든지 에로티 베큐 맨날 그런 기억했던 거 아닌가? 뭐 에로티 베큐은 인프라 장비니까요. 네. 이제 그 저기 진공 펌프 쪽이니까 음. 뭐 동진 세미캠이 EUV용 PR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맞아요. 하고 네. YC캠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EUV용 린스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죠. 네. 아이고 볼 게 너무 많아, 그죠? 전공정, 후공정, 메모리, 비메모리, 네, 설계 업체들, 네. 반도체 얘기 뭐 하려면 끝도 없는데 또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준비해 오신 거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인기 있고 막 주목받는 종목들은 다 많이 비싸져 있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예. 뭐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런데 그런 쪽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라든지 트레이더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본인이 투자 스타일이 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음 순서 오기까지 기다릴 만한 종목은 오히려 지금 프로세스 케미칼 쪽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산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케미칼 업체들이 많이 빠져 프로세스 케미칼이 뭐예요?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이제 케미칼이라든지 뭐 소재들 있잖아요. 뭐 그런 업체들인데 뭐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하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입니다. 네. 네, 이런 소재 네, 회사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약간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갑자기 또 막
뭐 쇼티지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증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이제 주가가 한번 세게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합니다만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7만 전자, 9만 전자 이런 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들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 시장의 기준이고 외국인들이 사느냐. 사실 SK 하이닉스에 또 관심이 있잖아요. 소부장 말고는. 예?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이 올해 달라졌던 거는 HBM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변곡점이 생기려면 결국 삼성이 HBM을 성공해야죠. HBM3. 네. 그리고 그 HBM3를 기반으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파우드리까지 턴키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향후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의 어떤 그게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그 선결 조건이 네. HBM3를 양산에 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납품한다고 하면 사실은 네. 삼성전자도 다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뭐 삼성전자 HBM3나 네. 이런 턴키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본인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네, 접근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삼성전자의 무게감이나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관련된 밸류체인들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기업들 그죠? 네네, 그렇죠.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네네. 어쨌든 뭐 반도체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 9월, 10월 가을이 되게 좀 중요하네요. 그 흐름들이. 네,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네. 중요한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반도체 특별히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쪽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 또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이영수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저도 반도체 뭐 잘 모르면서 쫓아가려고 하니까 힘드네. 이거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IT가 원래 뭐 졸면 죽습니다. 절면 죽는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IT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면서 여러 섹터들 그렇죠. 5만 가지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서 뭐 그때 계속 듣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네, 도움 말씀을 계속 주십시오. 이영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